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독학사 1단계 사회학개론으로 만나 뵙게 됐고요. 전 앞으로 우리 수험생분들과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쭉 진행할 제 이름은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항상 합격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먼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사회학개론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핵심만 아주 이제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학개론인데요. 자, 이게 혹시 고등학교 때 이제 혹시 사회문화 공부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공부하셨으면은 사회학개론이 굉장히 많이 친숙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학개론에 대한 어떤 핵심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가면은 이 과목이 결코 이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는 과목인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개론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개인과 집단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학개론은요, 이게 네 가지 축입니다. 자, 개인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에 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집단과 집단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라는 말 자체가 이런 어떤 인간과 인간 혹은 개인과 집단 간의 이런 상호작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이제 두 축으로 해서 상호작용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는구나 하면은 굉장히 되게 범위가 광범위해지죠.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사회학개론은 사회학자학이다 라는 저만의 어떤 이러한 말을 만들어낸데요. 사회학자학. 자, 사회학자학. 자, 언이라고 한 말은 제가 언이라고 했다가 지금 지웠잖아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사회학자들의 말.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좀 더 이 거창하게 표현하면 사회학자.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이와 같은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기출 유형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자, 문제 유형은 혹시 과거 문제를 좀 보신 우리 수험생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를 보시면은요, 주관식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016년까지는 객관식하고 주관식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순수하게 객관식 40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객관식 40문제예요. 60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인데. 자,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주관식이 7문제 나올 때는요, 객관식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편중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데선 나오고 또 안 나온 데선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균형 있게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죠. 그렇죠? 그때는 조금 이렇게 어떤 문제 추세나 아니면 출제 경향이 좀 뚜렷했는데 지금 이제 객관식 40문제로 나오면서 뭐가 생겼냐면 문제가 훨씬 더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우리 과거에 비해서는 공부하는 양 자체는 많을 수 있지만 대신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워낙 이렇게 광범위한 분량에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문제 수준이 얄팍합니다. 되게 얄팍해요.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거, 개념 내지 어떤 용어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거, 자, 요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되게 얕게, 되게 넓게 공부하면 이제 고득점할 수 있는 이런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주제가 되게 친숙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이제 흥미를 좀 붙일 수 있는 과목이 사회학개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사회학개론을 이제 많이 응시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강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어떤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이 맥락 있죠. 맥락. 전후 사정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주제가 나왔는지 이런 맥락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볼 겁니다. 교재. 그래서 교재를 좀 체크를 하고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단원 문제풀이 할 거예요. 자, 문제 풀면서 혹시라도 이제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설명도 여기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전 대비로도 충분히 어떤 실력이 배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재 체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학개론은요 나중에 이제 한번 제대로 학습을 하신 후에는 이게 독학이 가능해요. 이제 딱 보면은 어떤 큰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근데 설명 없이 이걸 그냥 독학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철학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혼자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광범위한 분량에서 내가 뭘 쳐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들어보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차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이제 1강, 2강, 3강 넘어가면서 매 한 강을 정복하기보다는요. 방금 언급드렸다시피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가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복잡했던 내용이 뒤에 가면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실 거예요. 자, 잠깐 목차 좀 볼게요. 자, 컨텐츠라고 해서 목차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파트 1부터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파트 19까지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요. 자, 파트가 이렇게 쭉 보시면 약 이제 20개의 약 20개의 파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있죠. 자, 여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총론의 개념이에요. 총론. 약 20개의 파트 중에 그래서 1파트부터 4파트까지가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총론, 강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총론은 전체를 좀 이렇게 아우르는 이러한 내용들을 총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이 총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총론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잘 잡으시면은 뒷부분부터 되게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제가 좀 많이 신경 써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우리 그 수험생분들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책을 뜯어요. 저희 강의 스타일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책을 뜯습니다. 그래서 같이 뜯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온전하게 책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제가 최대한 옆에서 설명하고 옆에서 교재를 체크하는 것 같은 약간 좀 훨씬 이렇게 좀 리얼리티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책을 뜯습니다. 그래서 자, 흐름의 어떤 그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이제 지우고 자, 사회학의 성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의 성립. 자, 사회학의 창시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회학은 사회과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과학이라고 할 때는 자연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은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과학이라고 할 때는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자연과학을 왜 갖고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물리학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생물학 이런 게 이제 자연과학이잖아요. 생물학. 그 다음에 화학 뭐 이런 거 이제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우리가 이제 뭐 천동설, 지동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먼 과거죠. 자, 그거에 비해서 사회과학은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과학은요. 자, 과학은 우리가 이제 증명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법칙을 발견하고 자, 이런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자,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제 뭘 동원합니까? 예를 들면 뭐 가설을 세우고 뭐 실험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론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처음 발달된 것은 당연히 어디서 먼저 나왔겠어요? 자연과학에서 시작됐겠죠. 그렇죠? 자연과학.
자, 그런데 1830년경에 오기스트 꽁트라는 분이 이제 이와 같은 자연과학의 이러한 어떤 과정들 내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 자,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현상에 적용시켜서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로 법칙을 발견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사회학이다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학을 처음 이제 명칭을 붙이신 분, 사회학을 명명하신 분이 바로 오기스트 꽁트입니다. 꽁트.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은요, 영문 명칭으로 이렇게 학자 이름이 나오는데 한글로 병기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독학사 시험을 처음 이렇게 독학사 시험과 인연이 닿은 거는 1997년이에요. 1997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러한 온라인 강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TV 강의도 없었고, 기껏해야 비디오 강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1996년도에 독학사를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97년에 처음 시험을 보고, 그때 이제 제 필요에 의해서 봤는데, 그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죠. 10년도 넘고, 15년도 넘고, 이제 뭐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시험을 되게 많이 봤어요. 필요에 의해서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도 이제 문제가 공개가 안 되니까, 이제 후기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다. 이제 그런 후기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제가 보다 좀 더 현실감 있게 그 문제를 보관하기 위해서 시험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이제 어쩔 때 보면 이제 저 알아봐 주신 분도 있고 하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요. 제가 이제 그 처음 독학사 시험을 접했을 때랑 지금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도 꽁트는 되게 단골 주제였고 지금도 단골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꽁트가 사회학을 창시했구나.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잠깐 책 볼게요. 자, 잠깐 책을 보시면요. 사회학의 정의 이렇게 나오죠. 사회학의 정의. 자, 사회학은 사회적 관계의 성격, 원인, 결과 및 자, 그 다음 체크하셔야겠죠.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아까 제가 지웠는데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자, 누가 이 용어를 처음 창안하고 체계화했어요?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 실증주의 철학자 오기스트 꽁트가 처음 이 용어를 창안하고 체계화했다. 체크하시고. 이게 불과 한 2012년, 2013년까지만 해도요. 사회학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지금은 조금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뭘 연구한대요? 제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풍습, 구조, 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제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집단, 조직. 그 다음에 개인의 행동과 성격. 자, 이런 것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 한 그때 말씀드린 네 축. 그러니까 개인, 집단,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이러한 축. 자, 이 상호작용.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사회의 기본적 성격. 그 다음에 변동을 일으키는 사회적 과정. 자,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학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또 가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사회학은 뭘 하는 학문이냐. 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나중에 좀 볼 거예요. 자, 사회학의 발생 배경 보시면은요. 전근대 사회가 근대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좀 체크해 주세요. 전근대 사회. 우리가 통상 근대 사회라는 말 하잖아요. 전근대 사회, 근대 사회 이런 말을 하는데 자, 근대 사회를 이제 도래하게 만든 배경이 뭔가요? 자,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근대 그 다음에 근대사회, 현대사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사실 나눌 성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현대사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 1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이후에 자, 이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근대사회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자유에 대한 그죠? 자유 내지 어떤 평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어떤 사회 제도, 관료제라든가 그죠? 이런 여러 사회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고 뭔가 개인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민의 어떤 권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되는 시기를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하죠. 시민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되는 이러한 시기를 이제 근대 사회라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이제 근대 사회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됐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자 특히 이제 사회학이 어떤 발전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요, 이 시기입니다. 이제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3대 시민혁명 들어보셨죠?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있잖아요. 특히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혹은 프랑스 대혁명. 이제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신분 사회에 대한 어떤 이 전통이 강하죠. 그래서 어떤 신분제,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의 어떤 그 절대화, 그래서 되게 강력한 왕권을 갖고 국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건다거나, 그죠? 마음대로 법을 집행한다든가, 국민들한테 거둔 세금을 막 이제 마음대로 막 쓰고 이런 거죠. 자신의 어떤 이 영리를 위해, 그렇죠? 이런 신분제라든가 어떤 구체제의 모순.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발발한 사건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절대 왕정을 타파하고, 그렇죠? 시민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신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시민혁명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혁명을 통해서 과연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돼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혁명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뭔가 민주주의가 싹트고 시민의 어떤 자유가 신장되는 듯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막 야기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질서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범죄가 야기되고 또 다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혼란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이제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혼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회 혼란, 도대체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시민혁명기의 이러한 혼란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사회학이 이러한 어떤 사회 혼란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회학이 좀 이렇게 씨앗을 싹 트고 발전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근대적 사회가 근대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말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 좀 더 넓게 얘기하자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가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변화하는 과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참고로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스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테니스는요 이제 사회의 어떤 집단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게마인샤프트는 독일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동사회. 그리고 게젤샤프트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익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이건 독일 얘기겠죠. 그렇죠? 성립하였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사회학의 창시자가 누구? 꽁트입니다. 꽁트.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닫힌 체제와 사회학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독재 이런 거 있잖아요. 독재. 예를 들면은 구소련이라든가 뭐 이탈리아의 뭐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등등등 이제 과거에 이런 독재 국가, 뭐 우리나라도 약간 좀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고, 자 이럴 때는 독재가 횡행하는 나라에서는 사회학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이 발전할 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회학은 뭔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뭔가 폭로하고 그죠? 뭔가 사회 현상을 고발하고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하기 때문에 이 독재 국가에서는 이게 당연히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체제와 사회학 이렇게 나와 있죠. 닫힌 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면 독재.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 자, 닫힌 체제란 뭐예요?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거. 예컨대 파시즘, 공산주의 이런 거.
자, 독재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문제의식으로서의 사회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독특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혼란. 이것도 일종의 문제의식이잖아요. 문제. 왜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길까? 이걸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걸 규명하고자 하는 게 바로 사회학이죠. 자, 공식적 상황 규정의 무조건적 수용 거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라든가 정치체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요, 이것은 이거다라고, 아니면은 뭐 방금 말한 독재처럼, 그죠? 어떤 그 독재자의 어떤 통치를 합법화할 수 있는 이런 독재를 합법화하는 이런 법률을 제정할 거 아니에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법이 정해놨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러한 어떤 공식적 상황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공식적 상황 규정의 무조건적 수용 거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사회학자들은 공식적 상황 판단 또는 공식적 상황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에 주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누가 그렇더라라고 한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그런 거죠. 따져보고. 그래서 보시면 불신의 기회란 말이 나오죠. 불신의 기회. 뭔가 이렇게 이 과연 맞는 걸까? 이렇게 자꾸 따져본다라는 거죠. 불신의 기회. 철학자 니체가 말했던 불신의 기회한 부분. 자, 니체는요, 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프리드리히 니체.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명언을 남겼죠. 자, 무슨 명언?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자, 그런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자, 그게 이제 니체인데요. 어쨌든 불신의 기회. 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폭로하는 이러한 지적 행위. 그 이데올로기가 일종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념.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념, 어떤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비판하고 폭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외피적 기능과 이면적 기능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머튼이라는 분도 잠깐 체크해 둘게요. 제가 사회학자이라 그랬는데 일단은 학자가 나오는 거는 우선 다 체크해 둬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피적 기능과 이면적 기능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제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현상들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외피적 기능. 그 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로 열고 해놨죠. 표면적 기능, 그 다음에 잠재적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회학은 둘 다에 관심을 갖는 건 분명해요. 자,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 교육. 자, 교육제도죠. 학교 교육. 그러니까 교육제도인데, 자, 교육제도의 외피적 기능은 뭡니까? 드러난 기능. 당연히 사회 성원을 교육시켜서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또 이제 학교 교육 내지 어떤 직업 교육 같은 것은 특히 어떤 취업 역량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이런 기능들을 하죠.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물론 이제 사회학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숨은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죠. 자, 결혼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일정 연령 동안은 조혼, 그러니까 이제 일찍 결혼하는 것을 좀 이렇게 미연에 이제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그 다음에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기능은 아니죠.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죠. 이제 학교 기관에 이렇게 단체로 속해 있음으로써 이제 그 시간에는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기능이 있죠. 이거 이면적 기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두 개에 다 관심이 있지만 남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한 이런 이면적 기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사회학은 두 기능을 모두 살피고 연구하지만 이면적 기능 또는 잠재적 기능에 더 주목한다. 자, 여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의 동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폭로하려는 동기. 폭로하려는 동기. 그래서 피터 버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고요.
계속 뭐 비슷합니다. 맥락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위선을 폭로한다. 뭐 이 정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설명. 베버 들어보셨죠? 막스 베버.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제가 독학사 시험을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접한 이래로 거의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 문제 나오시는 분이 막스 베버입니다. 심지어는 한 회차에 두 문제도 나오는 게 막스 베버예요. 막스 베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 뒤에서 공부합니다. 지금은 그냥 막스 베버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런 책을 썼구나. 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책 제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핵심만 좀 설명드리면 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는 왜 자본주의가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이제 먼저 태동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는 끝에 먼저 이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이제 결과를 도출했냐면은요,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걸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윤리 있죠, 개신교,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금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더 들어가서 칼뱅에 이제 직업 소명설이 있거든요. 예정설. 직업 소명설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을 신의 명령, 소명으로 안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구원받을 것이 예정돼 있다. 그렇죠? 이런 기독교 윤리. 자, 여기서 자본주의가 태동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는 종교고 자본주의가 극과 극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스 베버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나름의 논리를 갖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설명을 하는 게 사회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화의 욕구에서 상대화의 욕구.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상대화. 자, 각성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 있죠.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각성이죠. 그래서 베버가 말한 마슬로부터 깨어난 곧 각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사회학의 어떤 동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학의 장점 나오고 있죠. 열린 세계와, 그러니까 뭐 뭔가 비판이 허용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호 토론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수용할 수 있고, 보다 민주적이고, 이런 사회에서 이제 사회학은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사회학의 관점. 자, 가볍게 그냥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일상적인 눈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줄 보세요. 일상적 행위 그 자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랑 좀 비슷한 건데 이거 뭐 되게 이거 대수로운 거 아닌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저거 별거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조차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이 뜻이에요. 우리가 늘상 이제 예를 들면 가족 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상 이제 뭐 빈번히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일상적인 일조차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심층적인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사회학입니다. 익숙한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고 편견에 대해 도전을 하고 신비에 대해서도 도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든가 뭐 무속신앙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게 그냥 뭐 신비롭네 뭐 이 정도로 넘기잖아요. 종교니까 이렇게 넘기는데 사회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파고들어서 이걸 연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가사의한 인간 세계의 여러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합니다. 사회학이에요. 그게. 자, 사회학의 성립 지금 두 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 끝까지 나올 겁니다. 끝까지. 총론이라고 했잖아요. 공부했던 게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큰 두 축이 나오고 있죠. 기능론과 갈등론. 이게 아주 큰 축입니다. 기능론적 사회학, 갈등론적 사회학. 기능론, 갈등론.
자, 큰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를 해석하는 아주 큰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론. 그 다음에 갈등론 나오고 있죠. 자, 지금은요, 이 사회 유기체설, 차등보상체제, 자, 이거 잘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큰 축만 보세요. 기능론, 갈등.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 관점. 그래서 되게 쉽게 설명하면 기능론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갈등론은 뭐예요? 약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기능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는 합의를 이루고 있고 각각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갈등론은요, 말 그대로 갈등. 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계급을 착취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능론적 사회학에서 세 번째 줄에 각기 사회의 존속과 유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갈등론은 뭐라고 됐어요? 자, 일단 하나 체크하시고, 마르크스. 자, 지금 세 분이 나왔어요. 중요한 분. 꽁트 나왔고, 그 다음에 베버 나왔고, 마르크스 나왔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불과 지금 제가 몇십 분 만에 설명한 이 세 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세 분 등장했잖아요. 이분들은 거의 처음에 나오고 거의 끝까지 계속 나오십니다. 그래요. 자, 일단 마르크스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자, 기능론과 반대로 사회관계의 본질을 계급 간의 갈등 관계로 파악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등.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하고 다렌도르프 나오죠. 한 분 더 추가할게요. 다렌도르프. 자, 미리 좀 예고를 드리자면 갈등 관계를 설명하는데 마르크스는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이분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과 유산계급 간의 갈등. 자, 이거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갈등.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학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 다 하시고 앞으로 와서 보시면 이제 이 정리가 이제 딱 되는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학의 시조인 오기스트 꽁트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기스트 꽁트 다 지울게요. 꽁트. 자, 오기스트 꽁트는 사회학을 창시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사회학의 창시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회학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이걸 사회현상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사회현상에 적용시켜서 이 사회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 이것이 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방법론은, 자, 우리가 연구 방법을 얘기할 때 방법론적 일원론과 방법론적 이원론이 있어요. 자, 방법론적 일원론과 방법론적 이원론이 있어요. 방법론적 일원론은 뭐냐면요, 사회현상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원론. 누구의 입장? 꽁트의 입장. 방법론적 이원론은 뭐예요?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므로 자연현상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방법론적 이원론. 됐어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 대표적인 꽁트고요. 꽁트는 어쨌든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사회학을 진보와 질서에 대해서 두 가지에다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보하고 질서. 자, 엄청난 이제 함의가 들어있는데, 진보는 어떻게 보면 참 갈등론의 입장이고 질서는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근데 꽁트 자체는요, 두 개 다 연구한다고 했지만 어떤 사회의 균형,
합의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기능론으로 분류돼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 표에 보시면은 기능론적 입장에 꽁트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꽁트는 이제 진보. 자, 진보는 변화 이런 겁니다. 변화, 자, 발전, 역동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연구하는 거고, 질서는 사회 조화, 자, 균형, 뭐 안정,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회 정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꽁트는요, 사회학을 사회 정학과 이거는 사회 동학이죠. 사회 동학으로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뭔가 동적인 거, 뭐 움직이는 게 동적인 거잖아요. 정적인 거, 안정되어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이것이 이제 사회학이다. 이렇게 연구를 해요. 얘기를 하죠. 가장 핵심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회학의 창시자, 프랑스의 특수 상황에서 사회를 재조직하여 체크합니다. 자, 진보 속에서 안정, 이게 질서죠. 그죠? 질서, 안정. 자, 안정을 대체적으로 했던 실증주의 철학자다. 자, 연자부 학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학에 제기됐던 비판입니다. 하이픈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유의 영역이 없고 하이픈을 갖다 붙이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경제사회학, 정치사회학, 종교사회학, 문화사회학 등등 이렇게 어딘가에 붙어갖고 그냥 하이픈 붙여갖고 이걸 사회학이라고 명명하는 거 도대체 고유 영역이 뭐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 이제 꽁트는 사회학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간 겁니다. 자, 체크합니다. 꽁트는 사회학의 창시자로, 그 플러스 박스 밑에 꽁트는 사회학의 창시자로 수학 및 화학, 생물학 등의 학문위의 최상의 학문으로서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됐죠? 자, 사회학을 사회의 진보와 질서의 법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법칙들을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자, 자연과학의 방법을 적용하여 탐구하였다. 방법론적 무슨 론? 방법론적 이론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업에 나와 있는 꽁트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앞으로 다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자, 질서와 진보의 문제 나오고 있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꽁트의 이론적 사상적 기초는 질서와 진보의 문제이다. 됐죠? 질서와 진보를 위해 여러 가지 기능적 부분들 간의 조화 균형을 강조한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의 조화 균형을 강조하니까 자, 무슨 관점? 기능론. 그죠? 갈등론과 기능론 중에 기능론적 관점을 취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사회 유기체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회 유기체적 접근 자체가 기능론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사회의 유기체. 그죠? 사회란 마치 생물 조직과 마찬가지로 여러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또 치유가 되고 항상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런 사회 유기체적인 입장은 바로 이 기능론의 관점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서 나오죠. 질서는 자, 현재의 상황, 사회제도, 사회체제 등을 뭐라고 돼 있어요? 유지. 한마디로 말하면 유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유지. 그래서 이 조화, 균형, 안정 이런 개념이에요. 진보는 현재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사회로의 변형을 촉구한다. 그죠? 변형을 촉구한다. 됐죠? 자, 요 문구 체크합니다. 꽁트는 질서는 언제나 진보의 조건이고 진보는 질서의 필연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구가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 좀 체크해 두세요. 자, 꽁트는 사회학을 사회정학과 질서라고 되어 있죠. 사회동학, 자, 진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분하고 진보와 질서의 문제를 다루는 이와 같은 이제 체계를 정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좀 사회정학하고 사회동학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막 진도만 나가다 보면 굉장히 그 학습에 대해서 좀 열의도 떨어질 수 있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지치면 안 돼요. 공부는 항상 지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육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오프라인 교육도 했고 온라인 교육도 되게 오래 했는데 그건 철학입니다. 교육이 지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타이밍을 박아서
잘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자, 꽁트 나왔죠. 오기스트 꽁트. 그래서 꽁트 하면은 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얘기한 이 전반적인 과정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마르크스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베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세분의 학자 정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꽁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공부할 거고, 지금 마르크스하고 베버 등장했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시험 문제 단골 유형이구나.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분이 한 회에 다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